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번째 이야기로 신마르크스주의와 비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이 체제 사이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한동안 세상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는 서구 사회에서 플로레타리아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 중심의 가난한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의 발전 과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드디어 이 공산주의 혁명의 불꽃은 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018년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정말 이 마르크스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온갖 행사들이 엄청나게 열렸었어요. 그 대학가의 이 양쪽 가로수길에는 마르크스의 탄생을 축하하는 깃발들이 막 걸리기도 하고, 또 지금도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가장 좋은 학교인 서울대학교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있죠. 중국 공산당의 수장을 기념하는 그런 시진핑 자료실도 있고, 그리고 2025년에는 서울대에서 더 이상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이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래가지고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그런 수업을 폐강을 하려고 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막 졸업생들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마르크스가 죽은 지가 200년이 더 됐고 그 마르크스의 그 역사 발전 이론이나 경제 이론을 현실에서 7, 80년 해봤지 않습니까? 해봐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오류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르크스에 대한 향수와 마르크스에 대한 뭔가 이상적인 그런 환상? 이런 걸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류사의 전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800년대 중반의 유럽은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 꽃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 쪽에는 다양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공상적 사회주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유럽의 엘리트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공산주의적인 이상에 몰두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좀 무르익어가지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이 지식인층, 공산주의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이 국제 노동자 단체, 이 노동자 연합에 가담한 이 모든 노동자들이 전쟁에서 국가 자체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유럽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국제노동자연맹에 가입된 노동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나의 민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인 옥중수고를 통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왜 이런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 서구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그가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문화를 전복시키고 문화를 거꾸로 들이지 않으면 서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는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종교, 국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으로서 공산주의 엘리트들이 이런 시스템에 각각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곳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 가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때가 찼다, 이제 무르익었다, 이런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를 탁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 된다 라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기동전이라는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이렇게 문화적인 방식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겠다 하는 그런 사상을 신마르크스주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죠. 네오막시즘 또는 문화 막시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은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불리던 일단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23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사회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막스 호르크하이머라는 사람들의 주도로 그람시의 진지전을 서서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공산주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좀 유태인이기도 했어요.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굉장히 박해하고 학살을 하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그 아주 대단한 대학들의 교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최고 엘리트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날 아이비리그가 이상하게 타락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공산주의 이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이 비판 이론은 무엇이냐? 기존의 사회 체제를 모두 마르크스적인 세계관, 마르크스적인 시각으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이 서구 사회 전체를 바라볼 때 이 문명을 지금까지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억압해온 문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명은, 그러니까 미국과 서유럽의 문명, 기독교 문명이죠. 이 기독교 문명은 매우 제국주의적인 문명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이고 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그런 악한 문명이다. 본질적으로 이 문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까지 약자였고 억압자였던 그 사회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권리를 찾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이러한 사회, 이러한 새로운 사회가 진짜 선한 사회이고 좋은 사회이고 이 땅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영향으로 서구 엘리트들이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식구들 사랑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일요일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심 가지고 있고 이런 보통의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극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혐오와 차별 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처럼 이 깨어있는 그런 사상가들, 다양성과 평등과 또 모든 것을 관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세상이 꼭 와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 정신 안에서 지금까지 약자였던 LGBTQ, 그쵸? 성소수자 그룹,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차별받던 여러 가지 여러 인종들, 소수 인종들 이런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 이론에 물든 사람들은 한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그 집단이 어떤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백인 남자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은 그 개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인이기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한 그 백인의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여성에 비해서
더 강자 있고 가해자 그룹에 속한 남성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서구 유럽 사회의 기득권 체제에 순응하고 그 기득권 체제 아래서 혜택을 받았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새로운 이 비판 이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인 남성 기독교인은 그냥 악 덩어리 그 자체인 겁니다. 반면 그 반대로 뭐 흑인이면서 여성이면서 이슬람이면서 심지어 레즈비언이기까지도 하다. 성소수자이기까지도 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자체는 선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파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비판 이론가들은 이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파성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도덕, 그쵸?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네가 어떤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너는 올바른 사람이고 너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나눠버리죠. 그리고 자기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캔슬 컬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생각들을 사회 시스템 안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제약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하는 이 일들은 이상적인 사회, 지금까지 불의한 일을 당했던 그 약자들을 위한 가장 정의로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 스스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이 좌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좌파 공산주의잖아요. 좌파라고 하는 쪽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진심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구에서 이런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이 문화 마시즘이 본격적으로 막 실험이 된 것이 불과 20-3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서구 사회가 지금 좋은 사회입니까? 지금 유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안토니오 그람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해체하고자 했던 것이 가족과 기독교와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 동안 열심히 그 일을 해왔어요.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남녀 성별을 없애버렸죠? 왜냐?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거니까 그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그 가족 구조를 이제 해체시키기 위해서 동성 결혼을 들고 오기도 하고 뭐 트랜스젠더리즘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가정을 다 깨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회가 좋아졌냐? 아니죠. 그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그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이 보완적인 역할을 보면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병든 상태로 자라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막 해체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가시면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들이 다 이상하게 술집이나 바로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열심히 무너뜨렸더니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 이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중에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평생 기독교를 없애는데 헌신했었어요. 왜냐? 자신은 진화론을 신봉하는 진화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조론에 맞서서 기독교는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80대 노인이 되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썼던 그 기독교가 무너지고 난 그 영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이 다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나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야. 나는 서구 문명이 기독교 베이스로 이루어진 게 너무 좋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를 뭐 신앙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기독교 문명에서 살고 싶은데 그 이슬람 전체주의가 점점 더 영국을 좋아오니까 이제 와서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국가 주권을 부정하고 뭐 국경 같은 것을 다 오픈을 해버리고, 미국이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때 국경을 다 오픈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결국 권력은 글로벌리스트들한테 간 거죠.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점점 이렇게 서구 사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인 에릭 제무르가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야, 국가의 자살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월을 20, 30년 정도 거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보통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얘기하니까 처음엔 잘 모르고 막 따라갔었죠. 정말 좋은 얘기 하나 보다. 그렇지, 다양성 좋고 관용, 포용 다 좋지, 뭐 다 그냥 받아줘,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자신의 아이들이 병들고 자기가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당하고 말도 못하고 또 전체주의적으로 뭐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다시 득세한다, 이런 뉴스 보셨죠? 작영화된 메이저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글로벌 엘리트들과 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가족 사랑하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고 나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극우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치는 이 사람들이 찍는 그 정당은 극우 정당이죠. 근데 지금 그 극우 정당들이 속속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를 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로 뭐 CNN이나 이런 좌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극우가 아니라 그동안 20, 30년 동안 좌파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또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런 이론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이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 30년 동안 유럽에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좋지가 않은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나라의 좌파 엘리트들, 특히 이제 뭐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 많으신데 프랑크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서구 사회가 실패했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열심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왜 남들이 다 실패한 그 길을 꾸역꾸역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공산주의의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르크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공산주의 속성이 좀 영적이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힘으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인간을 죄 속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원죄가 된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런 그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욕망을 가장 잘 건드려주고 그것을 가장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원죄를 건드려주는, 인간의 정말 그 본질적인 욕망을 건드려주는 공산주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옷을 싹 바꿔 입고 새로운 그런 공산주의, 문화적인 공산주의로 막 나타나는 이 시대에 이 사탄의 도구인 공산주의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는 복종을 잘 안 하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마귀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마귀를 좀 얼르고 달리려고, 아니면 마귀를 피하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복종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게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맞서서 싸울 때 무엇으로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뭐 총칼을 들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진리를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싸움, 공산주의의 거짓에 맞서는 진리의 싸움에 여러분과 제가 돌 하나씩 짱돌 들고 이렇게 열심히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